알고는 싶은데 읽기에는 바쁜 우리를 위한 독서 대행 콘텐츠 직독잡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직독잡설 진행을 맡은 윤상원 기자입니다. 여러분, 탈탄소란 얘기 들어보셨나요? 요즘 뉴스에서 참 자주 나오는 얘기죠.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갑자기 떠오른 이 탈탄소가 뭔지 헷갈리더라고요. 이번 G7 정상회담에서도 중요한 의제가 된 탈탄소, 대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는 책이 있다고 해서 남국민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자, 그럼 직독잡설 팟빵 채널 재미있게 듣고 계시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이번 주 본격 독서 대행 콘텐츠 직독잡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남국민 백희영 기자가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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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희 녹음일 기준으로 6월 28일인데 6월이 벌써 다 끝나갑니다. 대박. 네, 올해가 절반이 지나갔네요. 말도 안 돼. 아직도 여행을 못 갔어요. 여행 그렇죠. 미쳐버릴 것 같아요. 코로나가 아직도 해결이 안 돼서 그냥 원래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뭐 언제 우리가 그렇게 해외여행 많이 갔다고. 백희영 기자 여행 못 무슨 가면 말이에요? 퇴사한다면서요. 저 여행 되게 많이 다녀요. 김영삼 대통령 때는 해외여행도 못 갔어요. 그땐. 김영삼 대통령 시절이에요, 저희가? 제가 남국민 기자 항상 얘기하는 거 보면 진짜 거의 진짜 약간 꼰대야. 15년 차 기자 얘기. 아니 페이스북 쓰는 거 봐요. 왜요? 너무 꼰대야. 독자층에 맞게 쓰는 거죠. 그 톱 페이스북 주 독자층 50대. 그러니까 자기는 20대죠. 20대인데 20대죠? 독자층은 50, 60대. 그렇죠. 한국 나이로 30대잖아요. 벌써부터 그 나이 세탁을 하시면 한국 안 나이로 됩니다. 30대인가? 30. 한국 나이는 30대죠. 11월생이니까 이제 저는. 님들도 나이가 들었네. 근데 이제 올해가 반이 꺾였기 때문에 이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진짜. 그러네요. 올해가. 일단 뭐 책으로 한번 얘기를 들어가보죠. 오늘 남국민 기자가 들고 온 책이 환경 관련된 책인데 요즘 핫한 이슈죠. 요즘 진짜 핫한 게 느껴지는 게 제가 손에 잡히는 경제 이제 주기적으로 책 소개하려고 출연하잖아요. 아, 주기적으로 출연하세요? 책을 소개하려고 출연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2번 정도씩 나가고 있어요. 꾸준히. 그러니까 책을 소개하려고 나가는 거였어요? 그쵸. 저 그거- 우리 너무 안 들은 티 난다, 그쵸? 그러니까. 아니, 아니 뭐- 들으세요. 아니 근데 지금 직독잡설 그거 듣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송경제입니까? 아니 근데 맞아. 이게 환경책만 벌써 제가 2번째를 하는 거예요. 그 아포칼립스 네버 그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 네. 그것도 알고 오늘 할 책도 이미 한번 방송을 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거 보면서 옛날에도 환경이 그냥 이렇게 어쩌다 다루는 이슈, 뭐 지면에서도 저 끝에 이렇게 조금 실리는 이슈 이런 거잖아요. 뭐 충격적인 사건이 없는 한. 네. 요즘 보니까 진짜 환경이 대세구나.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그럼 환경공학 석박사님들이 요즘 그 링크드인 이런 연락이 엄청 많이 온대요. 기업에서도 막 다 온다는 거예요. 자기들 뭐 그럴 수 있지. 그런 뭐 정책 수립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진짜 환경의 시대다 해가지고 저도 한번 오늘 환경책을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손경제에 나가서 이미 소개를 했던 이 책이 오늘 직독잡설에도 뭐야, 왔습니다. 이미 소개를 했다고요? 이미 소개를 했다고 했잖아요. 한번 방송했었죠. 예. 네, 손경제 가지 마시고 우리 거 들읍시다. 너무 이거 그거다. 재활용이네요. 아니에요. 그 15분 방송이고 오늘은 우리 2시간 동안 해야 되는데 저 얼마나 깊이를 담아왔는데 오늘. 니엔이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책 내용 좀 본격적으로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서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너무 막 눈에 보이는 방금 말한 여행 이런 거는 눈에 보이는데 막 뉴스 같은 걸 우리는 이제 뉴스를 다루게 되다 보니까 보잖아요. 네. 그리고 세상이 진짜 막 바뀌고 있는 게 많은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큰 트렌드가 뭔지. 제 생각에 첫 번째가 미중 대립. 네. 이제 본격적으로 그냥 싸우는 것 같고 두 번째가 디지털 머니. 이제 뭐 중앙은행 화폐 이런 것도 나오고 가상화폐. 하니까 가상화폐 뭐 그런 논란도 있고 크립토 커런시가 암호화폐 그거 하는 그렇죠. 거죠. 직역을 근데 하자면. 정부는 가상 통화라 그래요. 정부 그러니까 용어. 이거는 사실 용어가 다 너무 여기저기 뭐 너무 가지각색이다. 근데 문제는 도지코인 같은 건 네. 암호화폐가 아니잖아. 암호화가 안 돼 있는 가상화폐니까 화폐도 아니지 그거는. 화폐가 아니고 일단 모두 다 도지코인이죠. 화폐가 아니고 암호 어쨌든 그것도 블록체인 기반이니까. 블록체인 기반이 아니에요. 도지코인은. 아, 그래요? 네, 그냥 찍어낸 거예요. 아데나랑 똑같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암호화도 안 돼 있는 거죠. 아무튼 그런 가상머니가 있고 네. 마지막 트렌드가 탈탄소인 것 같아요. 이제 윤상원 기자가 말한 것처럼 G7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다루는 이 의제였거든요. 이 탈탄소가. 네. 근데 이런 전 세계 파워들이 모여가지고 이 자꾸 탈탄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세상이 바뀌고 있는 것 같고 그럼 이게 도대체 뭔지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지면 좋겠어서 네. 오늘 책을 들고 왔습니다. 중국도 이번에 뭐
5개년 계획을 발표해요. 우리처럼 박정희 그렇죠. 시대처럼. 맞아요. 근데 거기서 엄청 강조한 게 탈탄소 정책이에요. 이 모든 그 기업들 주가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한번 탈탄소를 오늘 제대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런 시대가 좀 늦게 시작했다고 느껴져요. 저는 왜냐하면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파리 협정에 오바마 대통령이 사인을 했을 때가 제가 그 대학교 4학년쯤인가? 맞아요. 3, 4학년쯤인데 그때 교수님이 되게 고무적으로 야, 드디어 이제 이 세계가 각자 변하려나 보다. 사정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나라들이 모여서 그래도 그 공동의 뜻을 펼쳤다 이러면서 되게 행복해 하셨는데 그 뒤로 트럼프가 당선된 뒤로 거의 약간 울상이 되어서 나타나셨어요. 트럼프가 나타날 줄은 정말 아무도 몰랐고 트럼프가 그 트위터로 엎었잖아요. 자기들은 하지 않겠다. 그죠. 트위터하고 끝났죠. 그래서 일시중지가 됐다가 이제 다시 이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확히 용어부터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환경 보호랑 탈탄소랑 뭔가 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탈탄소 얘기할 때 정확히는 탄소 중립이라는 말 많이 해요. 네. 근데 중립이라는 게 좀 낯설잖아요. 뭐 제로도 아니고 이게 뭐냐면은 좌파 우파인가요? 그게 그쵸 헷갈리니까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뭐 차를 타고 어디 가면 휘발유를 떼면 휘발유가 타면 탄소가 나오잖아요. 그럼 네. 전 지구에 그러니까 공기 중에 탄소가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제 근데 이거를 뭐 나무를 심는다든지 뭐 탄소를 이렇게 잡아내는 기술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걸로 탄소를 이렇게 묶어두면 그거를 마이너스로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배출량이 100이고 이걸 저감한 양도 마이너스 100이면 이게 0이 되면 그거를 순제로라 그래. 순제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는 거죠. 이게 적자 흑자 합쳐가지고 이제 영업이익이 얼마나 나는지 보는 것처럼. 넷 제로죠. 그렇죠. 그래서 넷이 이제 순 영어로 해서 네트고 제로. 이제 보통 넷 제로라고 외국에서 많이 하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배출하는 것도 줄이고 그리고 배출한 것도 없애가지고 2050년까지 모든 지구의 매해 배출량을 0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정말 원대한 계획이네요. 그렇게 되면 이미 배출된 탄소 외에는 더 이상 늘어나지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지구의 나무들도 이제 빨아들이고 하니까 조금씩 줄어들 수도 있고 뭐 자연히 뭐 유지되는 걸 이제 목표로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소가 쌓이면 지구가 이제 점점 뜨거워지면서 이 그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탄소를 덜 배출해야 된다는 건데, 근데 왜 하필 저기 시기가 2050년으로 딱 못이 박힌 건가요? 이게 딱 기억해야 되는 게 2050년까지 제로로 만들어서 산업화 이후에 지구 온도가 많이 이미 뜨거워졌거든요. 1도 정도. 네. 이 상승량을 1.5도로 묶어두는 게 목표예요. 1.5도. 과학자들 생각으로는 한 19세기 말부터 기준으로 1.5도 인상 위에까지만 막으면 지구가 이제 큰일은 안 난다는 거죠. 근데 얼마 전에 이게 참 헷갈리는 기준인 게 네. 뭐 산업화 때부터 왜 그런 것도 헷갈리고 왜 1.5도인지도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해프닝이 있었던 게 그 송영길 민주당 원내대표가 네. 원내에서 연설을 하면서 네. 원대하게 탈탄소를 딱 처음부터 얘기를 했어요. 아하. 근데 그게 사실은 한국 정치에서 환경이 이슈가 된 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중요한 건데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지금부터 지구의 온도를 1.5도를 낮춰야 된다고 했어요. 비행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진짜 소빙하기가 오거든요. 지구를 아이스에이지로 만들 뻔한. 근데 이게 사실 엄청난 해프닝이죠. 근데 그렇죠. 얼마나 이게 그 우리들에게 아직은 낯선 개념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치인들도 이런 거를 잘못 말하는 거 보면은 일반 국민들조차도 되게 그렇죠. 헷갈릴 수 있는 개념일 것 같긴 아마 합니다. 우리도 기사 쓰면서 분명히 찾아보면 틀린 기사들 많이 있을 거예요. 뭐 1.5도 기준도 잘못 쓰고 이런 것도 많을 거기 때문에 좀 그거를 알면 좀 이런 대화할 땐 편할 것 같다. 좀 저는 궁금한 게 지구 온난화 얘기는 솔직히 나온 지 너무 오래된 얘기예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제네바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게 그러니까 뭐 별거 아니었는데 돈 내고 가는 거였는데 돈 내고 갔는데 돈 내고 그 유엔 인턴 가던 시절이 네, 있었죠. 맞아요. 네. 유엔에 진짜 가서 그 회의를 보는 그런 진짜요? 네, 그런 맞아요. 거였는데 300만 원 내고 갔는데 그때 그 클라이밋 체인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기후 변화 얘기가 주제가 되는 그런 회의였어요. 3일 네. 동안 열렸는데 그때 막 우리나라 기상청 사람들도 오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막 그래서 인사하고 막 이랬는데 그때부터도 지구 온난화 얘기는 너무 오래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왜 요즘에 이렇게 난리인가? 저는 약간 그 MZ 세대들의 영향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미래에 정말 자기네가 살 이 터인 지구가 살아남느냐 살아남지 못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딱 이제 말씀하신데 우리 어렸을 때 지구 온난화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맞아요. 자꾸 기후 변화 이 책 제목은 기후 재앙까지 맞아, 왔잖아요. 기후 이게 재앙. 물론 좀 맞아. 강조하고 싶은들 얘기긴 한데 용어도 자꾸 바뀔 정도로 오래된 일이긴 해요. 경고도 나온 지 오래됐고. 근데 왜 갑자기 요즘에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냐면 제 생각에는 일단 트럼프가 바이든 교체됐다는 게 일단은 큰데 제가 봤을 때는 돈이 이제 탈탄소로 흐른다는 게 진짜 큰 것 같아요. 자본이 흐르고 있거든요. 제가 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제 자산운용사 그 블랙록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유명한 데죠. 네, 거기가 이제 자산운용하는 규모가 한 1경원 정도 돼요. 9조 달러라서. 그러니까 조 단위가 아니라 1경원이면 경원. 조가 몇 개여야 되지? 조가 10,000개인 거죠. 와. 9,999조에 1조를 더한 거죠. 와. 한국 GDP가 한 2,0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돈 얘기 나오는 거 와. 보니까 이제 백현 기자가 놀라죠. 저는 그 1경원이라는 걸 숫자를 보고 잘못 본 줄 알았는데 네. 기사에서 이제 1경원을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한마디로 그런 데가 매년 이제 서한을 보내요. 그 네. 회장이 이제 우리는 이렇게 투자할 거다. 근데 그분이 2019년부터 이런 환경이나 이런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곳엔 투자를 좀 지양하겠다고 했어요 이미. 근데 올해 제가 연례서한 다시 봤더니 자기들은 이미 날씨 지표를 이미 투자에 다 반영을 했다. 날씨 지표요. 그러니까 이게 ESG라는 게 그냥 환경을 잘하세요. 그럼 우리가 뭐 이뻐할 게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ESG 핵심은 에너지 환경 그 사회적 책임 가버넌스 이거를 다 수치화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요구를 해요. 기업들은 자기 투자사들한테 당신들이 얼마나 그런 탄소 배출 이런 거 하는지를 데이터를 보내라 그래요. 네. 공시를 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봤을 때 어디가 나쁘게 나오고 있어요. 뭐 석탄 기업, 뭐 이런 뭐 화석연료 기업 나쁘게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는 이제 다 마이너스 가산점을 주는 거죠. 그러면 투자 비중을 줄이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남편이 또 펀드에서 일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글로벌 펀드에서 뭐 인터내셔널 커미티라고 해가지고 네. 뭐 ESG 같은 트렌드가 얼마나 반영됐는지를 평가를 한대요. 그 커미티에서. 근데 그거를 환경 평가라는 걸 처음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ESG가 반영이 여태까지 안 됐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처음 해보니까 막 그거를 컨설팅 업체에다 맡기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도 왔다 갔다 여기도 왔다 갔다 그래가지고 되게 힘들어 하다가 이제서야 조금 자리가 잡힌 그런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처음 하면은 다들 헷갈리고 뭐가 기준이 되는지도 뭐가 모르고 기준이 되는지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러니까 측정을 한 번도 안 해본 걸 오늘부터 측정하는 거가 되는 거니까. 근데 제일 핵심이 측정이 되는 게 문제거든요. 옛날처럼 너 나쁜 기업 이게 아니라 너의 환경 점수는 몇 점이야 딱딱딱 나오고 원래 이런 자산운용사는 그냥 기계적으로 배분하잖아요 자산을.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면 예를 들면 뭐 석탄 기업 이런 데는 주가가 막 빠지는 거죠. 기관이 막 매도를 할 테니까. 네. 그러니까 전 세계 이 지형이 바뀌는 거고 또 큰 차이가 국민연금도 수천조 원짜리 이제 그거 이제 기관이잖아요. 우리나라 그럼요, 우리나라 그럼요. 국민연금. 엄청 큰 기관. 이번에 선언한 게 그 석탄 발전 기업 이제 사업 철수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네. 정말 이제는 돈이 돌아서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산업계가 지금 요동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블랙록이 거의 이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움직였다고 봐도 이끌고 있네, 무방한 이끌고 거네요. 있네. 만약에 자기들이 봤을 땐 이거는 뭐 아니다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렇다 치면 이게 이렇게 기업들도 그냥 그래 좀 나중에 이렇게 되겠죠. 네. 근데 이미 돈부터가 돌아서니까 네. 정부도 이제 거기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이걸 이제 막을 수 없는 트렌드가 되는 거죠. 아 근데 블랙록이 그 전까지는 ESG 그러니까 뭐 환경 관련한 그 지표를 중요하게 보지 않았는데 갑자기 돌아선 이유도 되게 궁금해지긴 해요. 이게 ESG가 원래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네. 한 20세기 말부터 이미 유엔에서 이런 거 논의가 돼 있었어요. 네. 뭐 사회적 뭐 책임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뭐 도입을 언제가 논의를 하다가 2020년부터 이걸 도입하자고 원래 약속을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지표화가 도입이 2020년부터 됐고 올해부터 이제 본격화가 되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야 왜 갑자기 이러냐 하는데 사실은 이미 타임라인을 따라가지로 쭉 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비를 못 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맞아. 막 기업 오래된 임원들 이런 분들 입장에서 뭐 예를 들어 석유화학 기업 임원은 아니 우리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물건 파는데 니들 왜 자꾸 와가지고 피곤하게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미 예정돼 있던 계획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피하기 힘든 트렌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빌 게이츠 아저씨도 요즘 그렇게 환경 그쵸. 거리고 다니시는군요. 빌 게이츠가 왜 빌 게이츠가 책을 썼는지 그게 궁금한데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블랙록을 보고 진짜 이거 뭔가 했다가 빌 게이츠도 책 낸 거 보고 아 빌 게이츠랑
블랙록이 그렇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진짜인가 보다. 이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뭘 알겠나. 네, 그냥 그들이 그렇다면 이게 짜잔하고 아닐 수도 있는데 네. 이미 엄청난 트렌드인 거 막을 수 없는 거. 당랑거철이라고 그렇죠. 수레를 사마귀가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네. 이미 글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빌 게이츠가 탈탄소 얘기를 하는 게 웃기기도 하지 않아요? 그니까요. 저도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원래 막 탈탄소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 웃기다고 중국에서 되게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그렇긴 하죠. 그 이유가 여태까지 탄소를 이렇게 지구 온난화를 만든 거는 사실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그 미국에 가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얼마나 에너지를 미친 듯이 맞아요. 써제끼는 나라인데요. 우리가 한번 얘기를 했었죠. 이 자리에서 네. 분리수거도 안 하고 분리수거도 안에 음식물 쓰레기도 뭐 그냥 대충 버려. 그리고 뭐 걔네 막 에어컨 빵빵, 뭐 난방 빵빵, 그쵸. 막 나시 입고 다니고 겨울에 다 그런 친구들이 다 미국에 있잖아요. 빌 게이츠는 개인 제트기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럼 철도 타고 다녀야 돼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철도 타고 다니고 집도 저택이 몇 개잖아요. 하나만 사야지. 하나만 사가지고 그럼 단칸방에 요트 살아야지. 타고 막 네. 여행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빌 게이츠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 이미 욕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시작할 때부터 그 얘기를 깔고 자기도 그런 걸 알고 있다면서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게 더 가증스러운 것 같아. 자기는 그런 탄소 저감 기업이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어서 자기의 배출량보다는 그 기업들이 많이 줄이고 있을 거라는 거죠. 미치겠다 진짜. 가증스럽다 진짜. 가증스럽게 나는 돈으로 다 해결했어. 그래. 내가 이만큼 많이 투자했으면 이 정도는 써도 되잖아.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왜 거절하기엔 너무 큰 돈이었다 이것처럼. 내가 탄소를 배출했지만 그러니까 사실 이게 탄소 배출권의 논리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에서 네. 사오는 거잖아요. 배출의 권리를 사는 거니까 그렇죠. 뭐 배출권은 한 건 아니지만 뭐 그런 비슷한 걸 했다는 건데. 그러네요. 어쨌든 네. 자기 개인 돈으로 어떻게 해결했다 이거니까. 근데 그래도 그 좀 재수 없음은 어쩔 수 없긴 한데.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원래 환경이나 이런 문제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었다가 멀린다 게이츠랑 결혼을 하면서 멀린다가 원래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았었다고 해요. 왠지 관심이 없어지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없어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기껏 다 줄였더니. 이 책에도 이제- 중간에 멀린다 얘기 몇 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멀린다가 되게 영감을 많이 줬다고 들었어요. 일단 근데 어쨌든 빌 게이츠가 줄이라고 하면은 뭐 저기 기업들에서 줄여야 되는데 이게 줄이는 방법 같은 게 좀 있나요? 이게 이제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데 네. 이제 이 책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게 배출이 되고 있는지를 쭉 설명하고 그걸 하나하나를 어떻게 줄일지를 얘기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정확히 이제 각 정부들이 이번에도 이제 다 정책을 냈어요. 자기들이 선언을 했어요. 나는 한국도 탈탄소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쵸. 2050년까지 하겠다고 했죠. 한국도 2050년 맞춰가죠. 그렇죠. 그래서 얼마 전에 디테일한 계획이 나왔어요. 이제 분야별로 뭘 어떻게 할지를 다 내놨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미 그런 걸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었고 원래 좀 압박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한국도 막 기후 악당인 이런 얘기 들으면서 외신에서. 그래서 정권 내내 사실 그 탈원전 논란이 있었던 게 사실은 석유 석탄 발전을 줄여야 되는 것도 사실 탈탄소를 의식한 거였거든요. 뭐 그런 원전 논란도 있었지만 그래서 태양광도 많이 지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도 이미 그런 걸 많이 하고 있었고 이게 하나의 좀 국제적인 뭐 인권 문제처럼 돼가지고 노력을 하고는 있죠. 한국도. 근데 좀 한국은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한계도 있어서 지금은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기후 악당에 해당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되게 재활용이랑 이런 거 되게 열심히 버리는데. 그 출처라는 게 이제 찾아보니까 제가 찾았을 때는 이게 완전 어디다 딱 나오진 않는데 영국에 있는 환경단체였던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외신을 타고서는 유명해진 건데 네 나라가 있어요. 사우디, 호주, 뉴질랜드, 한국이거든요. 근데 왜 그런지 좀 예상이 가지 않아요? 사우디는 사우디는 이해가 가요. 네. 그리고 호주는 철광석이나 이런 원재료를 땅 파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파면서 당연히 뭐 이런 탄소 배출이 된다. 1차 산업이 많으니까 그런 거고 저는 사실 뉴질랜드는? 뉴질랜드는 왜 그런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친환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보니까 제가 그냥 저도 그래서 오면서 이제 다른 나라는 알다가 뉴질랜드 외곽을 찾아봤는데 못 보고 왔어요. 못 봐. 지금 아니. 못 보여.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한번 2부 때 기회가 되면 이제 보충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한국 뽑힌 건데 근데 좀 억울해요. 중국이 더 배출할 것 같고 중국은 석탄 발전 비중이 50%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게 기후 악당이 왜 또 그 센세이셔널하게 됐냐면 그게 사실 국내에서 그런 좀 환경 단체가
정부를 이제 비판하는 용어로 엄청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용어가 얼마나 공신력이 있는지를 떠나서 국내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용어로 굉장히 많이 쓴 단어라서 강렬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긴 했는데 네. 한국은 좀 제조업이 발전돼 있다 보니까 네. 좀 자동차도 많이 만들고 뭐 철강도 잘 만들고 하니까 그런 좀 비판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조금 봤더니 기후악당이라고 하는 이유가 기후 변화 해결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서 기후악당이라고 불리는 거래요. 그러니까 별로 하는 게 없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뉴질랜드는 할 게 없는 거 아닐까요? 뉴질랜드는 근데 진짜 그 반지의 제왕 촬영지 말고 아니 그리고 사람들이 진짜 환경 친화적이어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그쵸. 막 그 뭐지 맨발로 걸어다니고 막 이런데요. 맨발로 걸어다니는 것 때문에 탈탄소 아니 그러니까 뭐를 막 맥시멀라이즈들이 아닌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도 뉴질랜드는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저희가 꼭 2부에 이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는 또 화산이 많으니까 지열 발전 이런 거 하면 아마 탄소 배출도 적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거기 이해가 안 들어있더라고. 가네. 그러니까 이게 정리하면 이제 정부나 기업 다 탈탄소 그리고 돈까지 다 탈탄소로 간다는 거가 지금의 트렌드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으려면은 이 그 ESG, 그러니까 그 환경 변화에 네. 참여를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인 거죠. 정부는 국제적인 비판을 받고 기업은 투자 철회도 당하고 뒤에 얘기하겠지만 막 이런 세금도 엄청 부담을 물게 생겼어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피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기업과 정부 둘 다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정리를 네. 하면 되겠네요. 근데 아까 2050년에 1.5도까지만 상승을 제한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 목표에 반론이 있는 게 제가 읽은 책 중에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제가 읽었는데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이 책을 팟캐에서 해도 좋을 거 소개해도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여기에서는 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1.5도가 올라가도 사실 망하지는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 책도 한번 이제 다룰까 말까 저희 얘기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거기서 비판하는 게 지금 이제 1.5도가 그러니까 오카시아 코르테즈 같은 그 미국의 민주당 굉장히 진보 뉴욕시. 스타죠. 예. 네. 그분 같은 스타일들을 뭐라고 하냐면 1.5도 그분이 연설한 걸 실제 내용 보면 뭐 네. 1.5도가 망하면 전 세계 뭐 60억 명이 거의 다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맞아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도 그러니까 제 옛날에 이제 환경 취재할 때 어떤 교수님 했던 말 생각나는 게 지구 기온이 오르면 죽는 건 인간일 수 있는데 지구는 해피하다는 거예요. 사실. 인간이 그럼요. 없어지니까. 솔직히 타노스가 이렇게 해가지고 반 죽였잖아요. 그거 우리 지구에게 되게 좋을걸요? 그리고 지구가 따뜻해지면 사실 따뜻해지는 거잖아요. 물론 막 엉망이 되면 안 되겠지만 그러면 뭐 식물도 잘 자랄 수도 있고 막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딱 잘라서 모르겠는데 반론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과학자들이 이렇게 가면 온도가 오를 거다는 다 동의하는 것 같아요. 거의. 근데 1.5도가 오른다 그래서 정말 지구가 멸망 수준으로 갈 거냐에 대해선 어찌됐든 조금 논란이 있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야 뭐 이게 너무 환경적인 음모론이다. 무리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는 한 경우도 있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아 정말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만약에 1.5도가 올라서 지구가 이제 큰일이 안 날 수는 있는데 그때까지는 어찌됐든 이 트렌드가 이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1.5도가 올라서 지구가 망할지는 2050년에 돼봐야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제 조건은 뭐냐면 우리가 그 사이에 되든 안 되든 탈탄소를 했어요. 근데 1.5도가 안 올랐어. 그러면 모두 해피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틀렸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2050년에 1.5도가 오르면 망한다는 건 과학적으로 반증할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실험을 할 수 있는 것도 네, 아니고. 망해보면 알겠죠. 그렇죠. 망해보면 알겠다. 우리가 만약 2050년 됐는데 진짜 아포칼립스가 되면 맞는 얘기인데 어찌됐든 인간은 또 다 기술력이 있고 하니까 어떻게든 해결할 텐데 그렇죠. 그런데 그 대신 어쨌든 그 30년 동안은 이 탈탄소 드라이브는 계속 걸릴 거라는 거죠. 이쪽으로 계속 투자는 이루어질 거고 정부는 계속 정책을 낼 거고 석유 탄소 배출 기업들은 이제 어드밴티지 그러니까 핸디캡을 얻겠죠. 네. 그러니까 이 트렌드는 의심스럽든 뭐 그럴 수는 있지만 놓치면 안 되는 트렌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산업 분야, 회사 간의 그쵸. 경쟁도 되게 심해질 거고 그쵸. 뜨는 기업도 새로 생길 거고 지는 기업도 그쵸. 생길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탄소를 절반 이하로 줄인 어떤 기업이요. 똑같은 물건을 만드는데 그러면은 뭐 기관 투자자들은 그 줄인 기업에 투자를 할 거고 가중치를 주면서 주가가 오르고 뭐 투자받아 더 좋은 것도 개발할 거고. 그렇죠. 뭐 아까 말한 백현 기자가 말한 것처럼 MZ 세대들이 또 그런 걸 좋아할 거잖아요. 좋아하죠. 예, 여기는 뭐 이렇게 제로 탄소야 이러면서 뭐 인스타에 올리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트렌드는 어찌됐든 놓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뭐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 뭐 태양광 기업들 그쵸. 이런 것도 지금 요즘 이런 것도 지금 많이 뜨고 있잖아요. 엄청난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제일 보이는 게 태양광이죠. 그러니까 요즘엔 진짜 그 전남 이런 데 내려가면 네. 보이더라고. 이렇게 풍경이 바뀌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냥 보면 밭 같은 데 진짜 많이 생겼고 왜냐면 한국은 제주도만 가도 많아요. 맞아요. 제주도의 그 해상 풍력 이런 건 진짜 맞아요. 멋있더라고요. 그런 거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도 변화가 생기고 있고 그리고 이게 기업들도 기업들인데 이 패권 경쟁이 좀 벌어질 때 느끼는 게 뭐냐면 국가 간의 패권 네. 경쟁이요. 이게 사실 언뜻 생각하면 중국이 불리할 것 같잖아요. 중국은 석탄도 많이 떼고 그런 제조업이 강한 나라니까. 근데 중국이 이걸 어쨌든 오케이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좀 느슨하긴 해요. 중국은 2030년까지는 자기들은 늘릴 거고 그때부터 줄일 거라고 그래. 2030년 피크가 목표예요. 왜냐면 여기는 어찌됐든 만불 국가이기 때문에 좀 봐준 거예요. 근데 어쨌든 중국도 받겠다고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왜 했나 생각해보면 저도 왜 했을까 생각했어요. 중국이 안 한다 그러면 사실 이거는 어찌됐든 의미가 없는 어쩔 수 거지. 없는 건데 근데 중국이 세계 태양광 시장 90%를 장악하고 있어요.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태양광 깔면 그 돈은 사실상 다 중국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그래? 그럼 한번 우리가 뭐 그거 받아볼게라고 한 거죠. 그리고 중국은 지금 아까 말한 그 14차 5개년 계획에서 네. 이런 탈탄소 기술을 우리가 완전 제조를 싹 잡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왜냐면 중국도 한번 레벨업을 할 시간이거든요. 지금 옛날처럼 막 그냥 싼 노동력을 먹고 살지 못하니까 그럼 이 새 판을 우리가 한번 접수하겠다는 거고 미국은 제조업이 지금 거의 다 망했잖아요. 그렇죠. 러스트 벨트 이런 것처럼 네. 미국은 우리가 기술력도 있고 돈도 있어. 그럼 우리도 한번 새로운 제조업으로 우리가 한번 잡겠다는 거고 유럽은 사실 뭐 애매하잖아 지금 뭐 그렇죠. 뭐 영향력이 많이 잃었잖아. 옛날에 비해서 두 나라에 비하면 유럽은 뭘 하고 있냐면 전 세계 이런 환경 기준은 다 유럽에서 오고 있어요. 뭐 배출가스도 이런 거 엄청 엄격하고 막 뭐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유럽에서 뭘 할 거기 때문에 다 전 세계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 뭐 우리 뭐 자동차 그 매연 배출 네, 기준도 사실 유로 기준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아예 유로 몇 그거를 네, 가져와서 쓰잖아요. 숫자를 이렇게 네. 붙여서. 그러니까 유럽이 그걸 엄청 강하게 하고 있거든요. 유럽은 그 어떤 외신 보니까 그런 얘기라도, 그러니까 유럽이 새로운 그 뉴 룰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다. 자기들이 규칙 제정자가 되려는 것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유럽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제조업도 없어. 어차피 뿜어낼 힘도 없는 거죠. 자기들은 그냥 관광 오고 뭐 이렇게 물론 잘 산 동네지만 뭐 금융하고 IT 이런 거 하면 탄소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 새 패권이 각자 이거 한번 해보자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건 진짜 앞으로 30년을 규정할 트렌드가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게 뭐 기업 간의 경쟁뿐만 아니라 사실 국가 간의 패권 경쟁이 연장선상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부는 여기까지 하고 1부에서는 탈탄소가 뭐고 또 왜 관심이 많은지 알아봤다면 이제 내일 내일 나올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탈탄소 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